민재야,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안이 너무 추워. 손발이 다 얼어붙을 지경이야. 너 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없겠니? 민재는 순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겨울이니까 집이 추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옷을 좀 더 껴입으시면 되지. 꼭 저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가요? 요즘 회사도 바빠서 제가 내려갈 시간도 없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옷을 더 껴입으라고? 이게 지금 제 아들이란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엄마가 얼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면 추우니까 옷 더 입으라는 게 내 대답이야? 내가 회사에서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는 지금 바쁘고 말고를 떠나 당장 얼어붙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민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보일러 고장 해결법 같은 거요. 엄마도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비웃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그런 말을 하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한테 바란 게 뭐니? 인터넷 검색이나 하라는 소리를 듣자고 너한테 전화했겠니?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빠질 수도 없고 회사에선 저도 버티느라 힘들거든요. 엄마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강하게 마음 먹으셔야 해요. 강하게 마음먹으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혼자 버티기 힘들어 연락한 건데 저한테 이런 말만 돌아오다니. 제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강하게 마음 먹고 살아온 게 하루 이틀이었겠니? 얘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알았다. 내 말대로 옷을 더 껴입고 참아볼게. 다음엔 이런 전화도 안 하마.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기대했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송명자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명자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바다와 늘 함께였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바다에서 얻은 것들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다에서 얻은 것이 곧 밥이고 삶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횟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대접하며 하루를 보냈죠. 바닷바람에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손톱끝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했지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자랑스러워 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참 듣기 좋으면서도 가끔은 속이 상했어요. 제가 강해 보였던 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기 때문이니까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같던 남편이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다에서 함께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다가 더 이상 제게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데려가 버린 무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횟집과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 제가 더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목포를 떠나 큰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힘들면 말씀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소식도 알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횟집과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웃는 일도 줄었고 바닷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 때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며 버텼습니다. 제가 자주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이들이 바쁜 와중에 저를 챙기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목포에서도 이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 겪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려 쌓였고 한파는 마치 칼날처럼 집 안 곳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보일러까지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보일러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집안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구석에 있던 작은 기름 난로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난로를 켜고 기름을 더 넣고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목포에 불어오는 칼바람은 집안까지 들어와 제 몸을 떨게 했습니다. 식수를 데우려고 냄비에 물을 담아 올려놓으면 물이 끓기도 전에 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를 견디며 혼자 끙끙대다가 문득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한 번쯤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에는 너무 지치고 서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게 자식들이라면 알아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연락 한 통쯤은 할 법한 상황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만 발버둥 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무도 안부조차 물어주지 않다니. 추운 집안에서 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연락이 없는 자식들에게 제가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하는 게 제 운명일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꺼운 이불을 몇 겹이고 덮고도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마음속으로 자식들 생각만 했습니다.
민재는 지금쯤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지영이는 손주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추위에 떨며 혼자 있는 건 꿈에도 모르겠죠. 새벽이 되자 결국 참다 못해 난로 옆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몸을 녹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릴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민재는 엄마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늘 말하곤 했으니 이번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죠. 전화를 걸자마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민재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회사라 바쁘긴 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안이 너무 춥다. 기사 부르려고 해도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오지도 못한대. 너 한번 내려와 줄 수 있겠니? 민재는 한숨을 쉬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지금 내려가려면 휴가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사님이 오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손발이 다 얼어붙어서 떨고 있어도 드저 기사님 기다리라고만 할 거니? 회사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나. 민재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인터넷으로 고장 해결법을 찾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가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고치라니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민재야. 그럼 내가 아픈데 약국 갈 시간 없으면 엄마한테 인터넷으로 약 만드는 법이나 검색해 보내줄 거냐? 너한테 엄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니? 라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일단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이는 민재보단 덜 차갑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손주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밝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영 역시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아이 학원 스케줄이랑 남편 일도 많아서 겨우 시간 맞추고 있어요. 추운 거야 조금 참고 기다리면 기사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말이야. 내 자식이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겠니? 엄마가 여기서 혼자 무슨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봤니? 지영이는 순간 말이 없더니 한참 후에 불쾌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엄마, 이런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그만 화를 냈습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그 바쁜 와중에 한 통의 전화조차 못할 만큼 바쁘다는 건 핑계일 뿐이야. 내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하지만 지영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제가 내려갈게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부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가며 살아온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난로 옆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한 걸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변해버린 걸까? 다음 날 저는 직접 설삽을 들고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눈을 헤치고 길을 내고 집 안에 들어와 다시 난로를 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발이 다 얼어붙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날이 계속되면 제 몸도 버티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난로의 열기도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는 자식들의 기대기보다 정말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얼어붙은 집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몸이 뻐근해서 도무지 움직일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재와 지영이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얘기했는데도 그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외면했으니 이젠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겠죠. 그날 저는 아침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쌓인 눈을 치우고 난로에 쓸 기름통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을 점검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은 거의 바닥이 보였고 쌀도 얼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집 안에서만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쌓인 눈을 헤치며 마을 아래에 있는 작은 가게까지 내려갔습니다. 눈길은 위험하게 미끄러웠고 바닷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화를 신고 나왔지만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집까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온몸이 땀과 차가운 바람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직 길도 다 안 뚫렸던데 몸 상하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추워요. 반찬거리 좀 살겸 나왔어요. 그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몇 가지 물건을 챙겨줬습니다. 반찬거리와 쌀 그리고 난로에 넣을 기름 한 통까지 사서 가게를 나섰습니다. 다시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들긴 했지만 이 고된 하루가 끝나고도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모른 척한 그 애들에 대한 실망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지영의 첫마디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엄마, 혹시 집 근처에 가지고 계신 땅 팔 생각 없으세요?
남편이랑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팔아도 엄마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제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던 애가 이 추운 겨울날 전화를 건 이유가 고작 땅 때문이었다니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엄마 추운 집에서 떨고 있다고 전화 한 번도 안 하더니 갑자기 땅 팔자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지영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땅값이 좋잖아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그 돈으로 도시로 나오셔서 좀 편히 사시면. 제가 지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시로 나와서 편히 살라고. 내가 엄마한테 그 정도 배려를 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추운 겨울에 내 남편 옆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동안 엄마는 얼어 죽게 놔두지 않았겠지. 너희가 원하는 건 땅이지 엄마가 아니야. 지영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저도 엄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생각한다면 지금 엄마가 추운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물어봤겠지. 하지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내 욕심이지 엄마를 위한 게 아니야.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 한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의 뻔뻔함에 화가 나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어쩌면 제 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이들에게 기대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난로 옆에서 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은 이제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달라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안의 보일러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고 집안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그 상황이 달리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리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올 수 없다고 했던 기사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죠.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너무 추운 상황이에요. 기사님도 못 온다고 하고요. 혹시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 아이고, 큰일이네. 제가 한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 전화가 끝난 후 잠시 후 이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침 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 한 명이 난방 관련 일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친구가 도와주러 오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밝은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일러 수리는 전문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그가 보일러를 들여다보는 동안 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계를 만지작거리던 그는 드디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돼서 문제인데 임시로 수리해놨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청년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겨우 살겠어요.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 끼 꼭 먹고 가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같이 사는 동네잖아요. 이런 일은 서로 도와야죠. 그 청년이 떠난 뒤 난방이 다시 돌아온 집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몸이 녹아가면서 마음속의 얼음도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난방이 조금 돌아오고 나니 정신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추위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놓쳤던 걱정거리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횟집과 어장은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 수리가 해결된 것처럼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손을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횟집부터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단단히 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횟집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동고는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며칠을 방치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재료들은 모두 상해버렸고 내부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눈길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정도 상태로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을 때 어장이 어떻게 됐을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어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대부분 폐사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얼어붙은 일부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일이 버거워지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정리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볼까 생각이 들더군요. 눈앞의 풍경이 너무 참담해서 잠시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외면할까봐 걱정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알겠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번에는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 보일러 고장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엔 횟집과 어장까지 완전히 엉망이 됐어. 모든 재료가 못 쓰게 됐고 어장은 한파로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좀 쉴까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해요? 죄송해요. 왜 진작 연락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말에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말이 다소 의외였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움직여주려는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어 딸 지영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횟집도 어장도 다 못 쓰게 됐어. 엄마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다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너도 내려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지영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어떻게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자식이 이번에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도와준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봤습니다. 자식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기대하는 대신 제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민재와 지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에 잠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도 잠시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묻어 있었고 그 불편함은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제가 준비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장과 횟집을 그냥 유지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장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저한테 맡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그 돈으로 도시에서 창업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하려는데 옆에서 지영이 갑자기 말을 가로챘습니다. 오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평생 일구신 어장을 그렇게 그냥 팔아넘기자고? 엄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차라리 횟집과 어장을 제가 인수해서 카페랑 합친 복합 매장을 열면 더 현실적이지 않아? 요즘 그런 게 잘 되거든. 그리고 엄마도 가까이 계시면 서로 도울 수도 있잖아. 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복합 매장. 너 카페 운영한다고 아는 척하지 마. 횟집이랑 카페를 합친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건 내 욕심이잖아. 애초에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매장 타령이야. 지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처럼 허황된 꿈만 꾸는 게 아니야. 엄마 땅을 팔아서 창업한다고? 그거 다 말뿐이지. 오빠가 지금 사업하면서 얼마나 돈을 날렸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엄마 돈까지 그렇게 말아먹을 생각이야?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둘 다 정말 어이가 없구나. 엄마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이런 꼴을 보려고 한 거 같니? 민재, 내가 창업을 한다고? 엄마 돈을 말아먹을 걱정은 전혀 안 드니? 그리고 지영, 내가 복합 매장을 연다면서 횟집과 어장을 다 내놓으라고? 너희 둘 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은 해본 적 있니?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서로를 향해 다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재는 지영을 향해 엄마를 돈으로만 보는 애다. 내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기나 하느냐고 몰아붙였고 지영은 오빠야말로 엄마 핑계로 사업만 챙길 생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앞에 두 아이가 과연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식들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하라고 했다.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다. 둘 다 돌아가. 엄마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두 사람은 제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두 사람의 싸움과 저의 한숨만 가득했을 뿐 그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자식이 서로를 비난하며 집을 떠난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함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저 아이들이 세상에 치이며 변해버린 걸까? 분명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땅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 집안은 더없이 추웠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회의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평생 이 어장을 지키며 고생한 이유가 이거였을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꾸었던 모든 게 이제는 고작 돈으로만 평가되는 게 맞는 걸까? 아침이 되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며 얽매여 있는 건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횟집과 어장을 매각하려는 의사를 전했더니 중개 있는 곧바로 제 상황을 친절히 들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 목포 근교의 땅값이 점점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을 살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될까봐 또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까봐 말입니다. 다음 주말 민재와 지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싸움 때문인지 둘 다 말을 아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엄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장과 횟집을 매각하기로 했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티며 너희에게 기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다. 이젠 엄마도 내 삶을 위해 움직이려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민재가 먼저 반발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장을 매각해서 창업 자금으로 쓰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요. 지영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창업이라는 허황된 꿈 얘기 그만하고 엄마가 횟집을 저한테 넘겨서 복합 매장을 열면 된다니까요. 엄마가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려는 걸 보고 저는 단호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엄마가 땅을 팔아야만 가능하다는 건 똑같은데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이 땅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 결정한 거다. 두 사람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한 듯 서로를 보더니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이다. 병원이 가까운 시내 쪽으로 가서 살 거다. 이제 너희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스스로 꾸릴 거다. 그날 밤은 싸움이 끝나고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지영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며 집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앉아 남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제게 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횟집과 어장을 매각하는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한 매수자가 조건을 만족해 했고 며칠 만에 계약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매각 대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자
이제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매각 대금 중 일부는 바로 목포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집은 병원과 시장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바닷가 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지금의 제게는 이런 집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사진들, 아이들 어릴 적 그림책, 그리고 어장과 횟집에서 사용하던 도구들까지. 손때 묻은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지만 동시에 다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바닷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참 고맙고 참 고생 많았다. 여기서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다. 이제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날게. 목포 시내의 새로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짐을 풀며 작고 예쁜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화분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며칠 동안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며 매일 아침이면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대신 부드럽게 불어오는 도시의 공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친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차츰 친근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소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 교실과 독서 모임이 주기적으로 열린다는 안내문을 보고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요리법을 배우며 웃을 일이 많아졌고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단골 상인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가 좋냐고 물어보며 작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상인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생활이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웃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전에 자식들과의 갈등을 떠올리면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민재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엄마가 이사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민재의 말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여기는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워서 살기 편하다. 그제야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제가 엄마를 너무 몰라봤던 것 같아요. 어장과 횟집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제 욕심만 앞섰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희한테 실망했던 건 너희가 다투고 서로 비난했던 모습 때문이야. 엄마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여인은 엄마를 도와주긴커녕 내 사업이니 내 복합 매장이니 하며
자기 이야기만 했지. 그런 너희를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알기나 하니?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엄마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용서하고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다. 그게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그냥 응원해 줘라. 며칠 후 이번에는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지만 저는 아직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우진이랑 남편이랑 이번 주에 엄마 보러 가려고요. 엄마가 이사하신 집도 보고 싶고 우진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오랜만에 우진이를 데리고 온다니 엄마도 보고 싶긴 하다. 그 주말 지영이 우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우진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뻐요. 할머니 집도 좋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 눈에는 뭐든 예뻐 보이겠지. 여기서 할머니가 새로 시작한 거야. 지영은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이곳에서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제가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엄마한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지영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희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엄마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너희에게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꼭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엄마는 너희를 응원하면서도 내 삶을 살기로 했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거라고 믿는다. 지영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제 자신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울게요. 우진이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랑 같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거나 그들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기대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민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숨겨진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는 걸 차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이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전처럼 복합 매장 얘기나 땅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요즘 뜨개질 배우신다면서요? 저도 엄마처럼 그런 취미를 가져봐야겠어요. 같은 가벼운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관계였구나.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관계. 아파트 단지의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어장과 횟집을 일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결코 헛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도 그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석하거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면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꽃꽂이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해 긴장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이웃 한 명이 다정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포 바닷가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 이웃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하셨네요. 여기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 말처럼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그들과의 작은 대화, 함께 나눈 웃음 속에서 저는 자식들에게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민재와 지영이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기에 조금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재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영은 옆에서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엄마랑 같이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림 도구도 가져왔어요. 저는 그들의 선물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제야 너희가 엄마가 뭘 원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구나. 민재와 지영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를 미워한 적은 없단다. 다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너희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삶은 더 이상 고단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기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 이 삶을 오래오래 즐겨야겠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가 머리를 돌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방 정리하면서 너무 낡아 보여서 그냥 치웠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웠다고?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수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버려도 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기억이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야? 수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쓸모없어 보이길래 정리한 건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몰랐다니? 그게 내가 해야 할 변명이니? 내가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릴 권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버려도 되는 물건처럼 보이니? 수미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어머니가 편하게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정리! 내가 정리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지우고 있어.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계속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있는 자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지금 한 행동은 정리가 아니라 무시야. 내 삶도, 내 기억도 내가 정리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옥부님이 며느리 수미 씨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분입니다. 평생 제주도에서 바다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해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손바닥엔 물질로 생긴 굳은 살이 가득하지만 저는 이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제주도로 내려와 안부를 묻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바빠지는지 전화도 드문드문 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로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익숙했지만 점점 집이 고요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밥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기대도 되고 약간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짐은 간단히 꾸렸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게 가장 소중한 작은 상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받은 첫 장미꽃,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조개 목걸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상자를 들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갈아타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낯선 서울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마음이 조금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과의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 마음에 드시나요? 라며 웃어 보이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환영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번듯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제겐 낯설었지만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짐은 이쪽에 두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 딱딱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제 신발을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신발은 꼭 옆에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실내화를 꼭 신으셔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는가 보다 하고 신발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난 제게 이런 규칙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방에 짐을 풀면서 제 상자를 열어 소중히 간직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지나가다 그걸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협소해서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물건들은 제 평생의 기억이고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니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집이 정말 제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에서 가져온 반찬을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되도록 정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말한 냄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냄새라니요? 제가 가져온 음식은 제주도의 맛이자 제 가족을 위해 준비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냄새가 난다는 게 이런 음식이면 냉장고를 내가 따로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냉장고는 가족이 같이 쓰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 음식은 냄새만 나는 취급인가 보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주방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물건 하나, 내 자리 하나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며 들뜬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며칠 만에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리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하루 종일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랑 모여 밥 한 끼 하면서도 제 존재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에서는 제 존재가 그저 불편한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미소로 넘겼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일부러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가족인데도 나 혼자 손님처럼 구는 게 맞는 걸까?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길래 한참을 기다렸다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제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낯설고 며느리와도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미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별 의미 없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제 입장에선 무언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며느리와의 갈등을 얘기하기도 민망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정리하던 물건들 중 제주도에서 가져온 조개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져왔던 거였죠. 제 방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여기 가져온 조개 목걸이 못 봤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거요? 아, 방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조금 낡아 보이기도 했고, 더 두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버렸다고? 제게는 그 목걸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 일구어온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물건을 버려? 그게 내 눈에 낡아 보여도 내겐 소중한 기억이 담긴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치워버릴 거면 아예 내 방도 없애지 그래? 수미는 당황한 얼굴로 어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화내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화내는 게 많다고?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린 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수미는 제 말을 듣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서울까지 올라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올라왔지만 정작 가족으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침묵, 손주의 무관심 모두가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제주도의 바람과 파도가 그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보려고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북적이는 시장의 풍경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과일 몇 가지를 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방 한편에 두었습니다. 화분을 보며 마음을 조금 달래려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길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간식을 준비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스마트폰 화면에만 몰두하며 제가 내민 과자에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손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아들의 직장 상사들이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며칠 전부터 고급 요리를 준비하겠다며 분주했죠. 정우는 이 모임이 중요한 자리라며 자리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고 수미는 그 기대에 맞추겠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수미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맞으려면 음식이 많아야 할 텐데 내가 도와줄까? 그러자 수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서 손대시면 오히려 정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돌려 말하니 더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볍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려면 잘해보렴.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약속보다 이르게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미가 부랴부랴 주방에서 요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오븐에 넣어둔 메인 요리가 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음식들은 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손님들은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지만 주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뭐라도 손님들께 내놓을 거 없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찍 오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님들과 어색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 수미가 도와주겠다는 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대로 두고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저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잠깐 비켜봐라. 수미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해? 손님들 오셨는데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무슨 체면이 서겠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옆으로 좀 가 있어. 수미는 처음에는 불편한 얼굴을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제가 가져온 장아찌와 김치, 냉동 생선을 꺼냈습니다. 주방 구석에 밀려있던 재료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순간 가장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빠르게 생선을 다듬고 양념을 발라 조림을 만들고 장아찌와 김치를 정갈히 담아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주방의 혼란스러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훈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고 수미에게 작은 그릇 몇 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며 음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음식들이 거실로 나갔고 손님들은 그 음식들을 보고 놀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제주도의 풍미가 가득 담긴 요리들이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는 깔끔하게 담겨 있었고 갓 졸인 생선은 윤기가 돌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은 이런 거 먹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준비하신 건가요? 수미는 손님들의 반응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한 손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리하신 건가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좀 있어서요. 급하게 준비했는데 다행히 맛있어 보인다니 기쁘네요.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와,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군요. 이건 정말 귀한 맛이네요. 요즘 서울에서는 절대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없죠. 특히 이 생선조림은 예술입니다. 대체 이런 맛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제 평생 해온 방식으로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먹는답니다. 하지만 냉장고 구석에 쌓여있던 재료로 이렇게 준비할 줄은 몰랐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손님들이 크게 웃으며 수미를 바라봤습니다. 한 손님이 수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런 요리를 어머님께 배우셔야겠어요. 다음번에도 이런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수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고 솔직히 말하긴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기분은 복잡했을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들 직장 상사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미가 다가와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어머니께서 다 도와주셨네요. 저는 수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못 들어가던 반찬들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구나.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음식들이 손님들한테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나 봐. 내가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냄새가 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수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요리를 좀 배워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운다면 가르쳐 주겠지만 중요한 건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란다. 내가 그걸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희를 도우러 온 건 맞지만 나를 너무 작게 만들지는 마라. 오늘처럼 나설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잘 챙기면 좋겠다. 며칠 뒤 저는 이 집에서의 삶에 적응해 보려고 조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미와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손주들에게는 간식을 주거나 이야기를 건네며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손주가 좋아할 만한 제주도식 한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톳을 넣은 밥과 은갈치 구이를 만들고 싶어서 수미에게 주방에서 잠시 요리해도 되겠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수미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일 파티는 아이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음식도 이미 준비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생일에 제가 뭘 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인가 싶어서요. 제가 조금만 조리해도 된다고 말하자 수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요리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어른 음식이었고 이번엔 애들이 먹어야 하는 거라서 어머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따로 요리하시면 음식이 많아지고
정리도 힘들어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상조차 제가 함께 만들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은갈치와 톱밥 재료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가족이 아닌 것 같구나. 손주 생일에조차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지. 파티가 시작될 때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볼까 했지만 수미의 냉랭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파티에 안 나오시고 왜 방에 계셨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면 대답할게.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 가족이지만 나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러신 거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조금만 적응하시면. 아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말하는 적응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다. 내 물건을 버려도 화내지 않고 냉장고에 내 음식을 넣지도 못하고 손주 생일상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적응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더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제가 가족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내는 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침묵 속에서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아들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여기 앉아봐라. 나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오늘은 내 얘기를 꼭 들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온 뒤로 내 자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알겠니?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손님 같고 외딴 사람처럼 느껴져.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니? 아니면 이곳에서 나는 그냥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미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 말대로 서로 맞춰가야 한다면 왜 내가 여기서만 맞춰야 하는데? 내 물건은 허락도 없이 버려지고 내가 만든 밥은 냄새 난다고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손주 생일에조차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하니? 정훈아, 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잖아. 너는 내가 고생하며 너를 키운 그 시간을 이렇게 대가로 돌려주고 있니?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낯설고 차가운 대우를 받을 거면 차라리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수미랑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제게는 그의 대답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미와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문제는 단순히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내가 정말로 서울에 남아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얼 더 기대한들 바뀌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수미야, 너랑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온 이후로 우리가 서로 노력한 건 맞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불편한 존재로만 여긴다는 걸 느껴왔다. 너도 솔직히 인정하지? 수미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내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치웠고 내가 주방을 쓰려 하면 번번이 막았니? 너의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나를 배제한 건 아니었니?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느낀다. 이게 내 잘못이라기보다 너와 내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수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면서 살 수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있는 건 내게도 너희에게도 좋지 않아.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훈아, 나는 이제 그만 제주도로 돌아가야겠다. 너와 손주들 얼굴을 보며 살고 싶었는데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잘 지내면 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행복할 거야. 짐을 모두 챙기고 나니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는 날, 저는 가방 하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송구스러운 얼굴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답답함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제주도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떠날 때는 가족과 함께 살며 행복한 노년을 꿈꿨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분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골길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낡고 작지만 정든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오히려 편안해지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오래된 돌담과 작은 마당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제겐 그마저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야. 내가 괜히 떠났어. 그날 밤은 깊게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감이 모두 풀려서인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집 앞 마당에 나가자 시원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곳은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텃밭을 돌보고 바닷가로 나가 조개를 줍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돌아온 걸 알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옥분 씨. 언제 오셨대요? 서울에 계신다더니 다시 돌아오셨구먼.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내려왔어요. 서울은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제 방식대로 살려고요. 며칠 뒤 집 근처에서 작은 밭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흙 냄새와 바람 소리가 제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직접 키운 채소를 팔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밥도 나눴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어머니께 더 신경 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다면 됐다. 내가 서울에서 배운 게 있다면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야. 너도 너희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엔 후련함이 남았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더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는 어색하게 웃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날씨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좋다. 무슨 일이니? 수미는 한참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정훈이 회사에서 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 요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번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정말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의 모임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냉장고에도 못 넣던 음식을 손님들 앞에 내놓아야 할 때는 눈치 주더니 지금 와서 또 제 손을 빌리겠다고요? 수미야, 알아서 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부엌을 대신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힘들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게 부탁하는 거라면 내가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썼어야지. 나한테 도움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아들이 전화해 왔습니다. 어머니, 수미가 많이 난처해 하던데요. 어머니께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를 벌써 잊었니?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너도 다 알지 않니? 그땐 내가 나서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냐? 정우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잘못했고 지금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못 헤쳐나갈 거야.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수미와 내가 이번 일을 해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라. 다음번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존이 제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겠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미안한 감정도 살짝 들었지만 이대로 놔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막 마치고 앉으려던 참이라 잠시 전화를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다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정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계속 어머니를 필요할 때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로 수미랑 제가 이번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어요. 결국 직접 잘 마무리해냈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셨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느껴져요. 저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내 주변 사람들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않는 거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의지하지 않고 수미랑 우리 둘이 더 잘해 나가 볼게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오면 내 손으로 밥상을 차려야 한다. 내가 만든 음식을 편히 앉아서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정우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며칠 후 아들과 수미, 손주들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미가 먼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아들과 수미는 약속대로 제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을 맞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미가 배운 요리를 활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손주들도 작은 손으로 채소를 나르며 도왔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함께 만든 식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신 이후로 우리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날 밤 가족들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뒷정리까지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수미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이젠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